네, 반갑습니다. 여러 불자님 뵙게 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하고 자연하고의 관계, 그중에서 지리학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국민학교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이 하도 광범위하고 그 진리가 오묘하기 때문에 불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말고 어떤 경우에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저같이 지리학을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불교하고 지리학하고의 관계가 있을까? 또 불교가 하도 포괄적이고 심오하고 넓은 그런 범위를 커버하다가 보니까 지리학 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접목을 하면은 그 부처님의 말씀 오묘한 그런 진리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리학 중에서도 제가 주전공을 하고 있는 것은 지형학, 지질학 이런 쪽,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지구 과학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불교하고 자연하고 관련시킬 때 아이고 불교야 뭐 사찰이 다 산속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하고 관련이 있지 뭘 그런 걸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흔히들 말씀을 해주시는 윤회하고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그 불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자연을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 분야에서 전부 전문가라고 그럽니다. 뭐가 두 가지 분야냐면 하나는 교육 문제 전문가고 하나는 또 환경 문제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니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 무슨 얘기 한마디 해보셔 그러면은 문교 정책이 어떠니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떠니 과외가 어떠니 뭐 이런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또 하나는 공해가 어떻고 오염물질이 어떻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해가면서 환경이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한두 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교육 문제하고 환경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불교하고 자연. 불교다 그러면 일반들이 생각하기를 불교는 종교, 무슨 기독교니 불교니 마호메트교니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불교는 그 범위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하고 직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이 참 좋아야 되겠다, 공기가 좋고 맑아야 되겠다, 뭐 그 살기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자연이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겠느냐. 또 현재와 같은 소비 패턴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오만방자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비를 즐기고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런 가운데서 자연이 그대로 있어 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불교와 자연 그래가지고 지구 과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제대로 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동안에 지구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나는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잘못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자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공간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냐면 우리 후손들 건데 우리 후손들 거를 우리가 미리 차용을 해서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이
곱게 돌려주고 고맙다 그러고 거기 그 물건을 빌려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지는 못할 망정 빌려간 물건을 그 험집을 내고 깨트리고 훼손을 시킨다고 그래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럴 때 불자들이 어떤 자연관을 갖느냐 하는 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구체적인 얘기로 지형과 사찰의 입지 그랬습니다. 사찰 그럼 우리 절 그다음에 절 안에 들어가면은 또 가람 배치 이렇게 여러 가지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 불자님들께서 우리 저기 구룡사는 대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나라의 그 절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경치가 좋은 데들 있죠. 거기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럼 사찰이 여기 입지라는 얘기는 왜 거기 그렇게 위치하고 있느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옛날부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보시면은 안내판 있죠. 안내판 이렇게 보면은 이 절의 연역 그렇게 써가지고 이 절은 신라 시대 때 누구누구 무슨 의상 대사가 몇 년에 어디서 어떻게 했고 자장률사가 어떻게 세웠고 이런 게 해서 그 절의 연역을 잘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팻말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게 그 어떤 그 훌륭한 큰 스님이 그 절을 세우시고 안 세우시고 그거는 제가 그 참견을 할 일이 아니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또는 기록이 어떤 미진해서 그게 불확실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절이 오래되고 굉장히 좋은 절이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웬 그렇게 옛날 분들이 그렇게 큰 절을 많이 세우고 다니셨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런 입장에서 보질 말고 자연하고 지금 자연 중에서 지형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절이 왜 그 자리에 있었겠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으시죠? 풍수지리설 많이.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풍수지리설을 믿어주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묘자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사찰 같은 이런 그 종교적인 그 구조물을 건축을 할 때 흔히들 말하는 풍수지리 쪽의 입장에서 썼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 풍수지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들 모르는 사람들도 최소한도 이런 얘기는 몇 마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청룡 우백호 현무주장 그리고 묘자리를 잘 쓰면은 자손 대대로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에서 또 묘자리를 쓸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 집을 짓는 거는 양택이라고 그러죠. 양택. 그 다음에 묘자리는 음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음택 입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풍수지리설을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묘자리를 잘못 쓰면은 시신이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어떤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풍수지리설이 돼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이 있으면은 그 안에 기반함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토양층이 덮여 있거나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경사면에 얕은 데다가 시신을 모시면은 이게 사면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가보면은 시신이 움직였다. 이게 아주 불길한 장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어떤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풍수지리설을 믿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생활 패턴을 그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입장, 특히 지구과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견주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는데 그때 거기 사찰이 어디 들어갔느냐 하는 거를 그런 입장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찰에 가보시면 아까 그 안내 팻말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 팻말 가기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에서 여기서 다 차를 세우십시오 해놓고 거기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은 한참 올라가면은 일주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주문에서 또 한참 올라가면은 지금 큰 사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웅전이 나옵니다. 그 대웅전이 나오고 대웅전 뒤를 보면은 대웅전 건물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뒷산이
뭐냐 가까우냐 차이는 있지만 대개 여기 경사가 급한 산지가 있습니다. 다녀보신 큰 절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이 주차장이고 이쪽이 쭉 떼서 올라가고 대웅전이 여기쯤 있고 이 뒤가 급사면 이거보다 조금 더 급하면 더 좋죠.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우리 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당신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풍수지리절 쪽 얘기요? 아니면 딴 얘기요라고 하는데 저는 풍수지리설을 그렇게 믿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절이 여기 들어가 있는 요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그 풍수지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토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보는 관점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자연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쪽으로 보는데 비해서 그런 쪽을 믿고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쪽은 땅에도 무슨 요새 흔히 말하는 기가 있다든지 또는 땅을 신미한적으로 봐야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땅 속에 무슨 그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간 거를 풍수지리를 잘하면은 그거를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거를 여기서 할 수는 없는 얘기고 풍수지리를 찾는 사람들이 흔히 어떤 식의 생각을 하면은 길지를 찾는다. 길지가 좋은 땅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명당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명당이라는 게 뭡니까? 명당이. 좋은 땅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기 좋고, 그 다음에 물 좋고, 아주 쾌적한 공간. 근데 이게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은 요즘과 같은 정보사회, 산업사회 이런 쪽에서 참 찾기 힘든 그런 땅이죠. 그래 요즘 이제 대도시에서 조금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전원주택 교외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좋은 땅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인데 그럼 풍수지리 쪽 얘기해서 이런 걸 한 번만 아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직관이 이쪽 땅은 굉장히 좋은 명당이고 이쪽 땅은 요즘 흔히 말하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저는 돈이 없어서 이쪽 별 볼 일 없는 땅을 싼 값에 사갖고 있고 돈 많은 분은 이쪽에다가 해서 조상을 잘 모시는 땅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이 요즘 하도 빨리빨리 변하죠. 어느 정도 빨리 변하냐면은 쌍둥이도 형하고 동생하고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변한대요. 쌍둥이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50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교수를 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몇 살까지 교수를 해야 이게 적당한 건지 감이 안 잡힐지 처집니다. 그 이유는 교수 정년이야 65세니까 65세까지 하지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이 많아지면은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신데 이런 얘기들 하시죠. 내가 마음은 그렇지만 제 몸은 나이가 60, 70 이렇게 됐지만 내 생각은 아직도 20, 30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연세 드셨다는 표현이에요. 젊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동이 먼저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비싼 땅을 산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세상이 막 변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쪽으로 큰 도로가 나요. 일로. 땅값이 몇십 배 뛰었어요. 그러면 제가 산 땅이 명당입니까? 아닙니까? 명당이죠. 그럼 아까 명당하고 어떻게 명당이 두 개가 세트로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즘의 명당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사가지고 빨리 비싸져서 조금 고상한 척하고 얘기를 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땅이 명당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종전에 음택, 양택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멀쩡히 전원주택인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의논하더니 여기 몇십만 단지를 만든다. 분당, 일산 그런 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명당이에요 거기가. 땅값 비싼 데가. 자 그렇다면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거를 그런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민간에 내려오는 어떤 생각들로 사상으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닐 필요는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제 그 절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가 좋으니까 절이 이쪽에 있다라고 우선 일단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 자리가 왜 좋으냐 이런 얘기예요. 왜 좋으냐. 여러 불자님들이 그 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대웅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보통들 이제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어디 이렇게 약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수를 마시면은 그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절에서 약수 마시면서 이게 무슨 그 공해가 있을까 오염이 됐을 것 같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굉장히 좋다고 그런다고. 약수가 있다. 좋다. 약수가 뭡니까? 지하수예요. 약수가 지하수예요. 약수가 지하수고 그다음에 땅속에서 조금 온도가 높은 게 나와서 경제성이 있어서 온천을 만들고 개발하면은 그게 또 온천이 되고 다 지하수인데. 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여지는 거는 여기가 깨진 데예요. 깨진 데입니다. 고체로 단단한 이런 암석이 이런 사면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깨진 데거든요. 깨진 데기 때문에 깨진 데는 뭐가 나오냐? 밑에 지하수가 일로 스며 나와요. 그게 약수입니다. 그게 약수인데 여기 지금 아까 대웅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 그 물 마실 수 있는 자리를 이 근처에 만드냐 저쪽에 만드냐 이 앞쪽에 만드냐 하는 얘기는 사찰 경내에서 얘기고 물을 이쪽에서 끌어오고 나오는 데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명당 됐죠. 좋은 물이 나오고 위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다보면서 조금 더 좋으면은 제가 있는 이쪽으로는 평지가 있고 논밭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더 가서는 하천이 있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취락이 발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배산 임수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사찰의 입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드리면 되겠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생자필멸이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요거를 지질학하고 관련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화석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구과학이니 지질학이니 지형학이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딱딱하기가 쉬운 얘기가 돼요. 그리고 재미가 없고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과학에서 옛날 얘기를 잘 음미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인간 자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자필멸이라는 그거에서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화석 얘기를 한번 해보죠. 화석이 뭐다 하는 거는 여러 불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살고 있었던 어떤 그 동식물의 어떤 유해가 그 형체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그 유해들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이런 암석에 물고기 모양의 어떤 그림이 있다. 그럼 물고기 화석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에 동물이나 동물의 알이나 식물의 씨가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라서 그게 된 거 아니냐. 그 무식하면은 굉장히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그걸 아는 척하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자인데도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은 암석 중에서 생물이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땅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나 도깨비가 장난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려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때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거나 좁은 의미로 볼 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우리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걸 화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꼭 단단한 형태로 돼 있는 것만이 화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2만 년 전쯤에요. 저기 시베리아 있는 데서
흔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맘모스 있지 않습니까? 맘모스 화석이 나타났는데 그 맘모스 화석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그냥 그쪽이 추우니까 얼어 있는 거죠. 우리 고기를 사다가 냉장고 그 냉동에다가 집어넣으면 한참 있다가 꺼내도 그건 신선도가 유지가 되듯이 코끼리가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색깔도 그대로 있고 털도 그대로 있고 하다못해 나중에 해부를 해보니까 위에서 어떤 그 음식물을 먹은 것까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같이 답사를 간 개가 실제로 그 요새 고기인 줄 알고 그걸 먹으려고 덤볐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선도를 유지한 그런 화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화석 얘기를 쭉 계속해서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화석이 뭐를 하냐면은 옛날의 기후 환경이나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지금보다 기후가 굉장히 온화했을 때 잠자리 화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잠자리는 커야 요만하겠죠. 한 10cm 정도 되는 거 있을 텐데, 그 한참 더울 때, 백악기 중생대 뭐 이런 데의 화석 중에서 잠자리가 날개가 70cm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날개 70cm. 그 황새나 매만한, 독수리만한 그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잠자리가 있을 때의 기후 조건이 어땠겠느냐. 옛날 상황을 지금을 봐서 거꾸로 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화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화석이 나오는 지층이 이렇게 여러 층이 있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화석이 나오는 지층 한 시대죠. 한 시대에 나타났던 화석이 그 다음 어떤 지층에는 안 나타나요. 또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요. 그게 지금 지질학에서 발견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냐면은 맨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감에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고등해져요. 고등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시대를 그 아주 주름 잡던 그런 동식물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고 없어져 버리고 지구의 역사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또 나타나는 게 또 없어지는데 점점 옛날 거에서부터 현재로 올수록 식물이나 동물이나 고등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고등한 동물이라고 자처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질학적인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법칙을 받아들인다면은 요 시대를 가장 그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지배를 하던 인간도 무슨 원인이 됐든 간에 언제 외계인이 와서 어떻게 됐든 아니면 자생적으로 지금 인간보다 IQ가 더 높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하던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꼭 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아주 애를 써요. 굉장히 애를 쓴다고 망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쟁이 그렇죠. 핵무기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기 오염이니 뭐 수질 오염이니 다 그렇죠. 에이즈 그렇죠. 뭐 남북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해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요, 지금.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자필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또 다시 하나의 윤회 서클. 불교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생에서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그러면은 내 생에는 뭐 축생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 흔히들 듣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생자 필멸에서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의미,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특히 기술과 문명 때문에 어떤 자신을 파괴해버리고 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 시점에서 요 어떤 자연과학하고 그 불교의 윤회 쪽하고를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의 형성하고 윤회도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각 그러면 딱딱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선을 타고 어딜 가냐면은 달나라도 갔다 왔잖아요, 인간들이. 그 다음에 다른 천체를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연구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지구의 중간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물론 없죠.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태양계다. 태양계에는 여러 가지 별들이 있다. 지구도 그 중에 하나의 별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구를 설명할 때 그때 지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성이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이런 별의 이름이 지구예요. 별의 이름이 지구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태양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하계가 있다. 그걸 포함을 하는 게 우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는데 이런 우주가 몇 천억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 자신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웃이 있고 국가가 있고 지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태양계 쭉 생각을 하다가 가보면은 어떤 식이냐 아물아물해지면서 아유 뭐가 뭔지 모르겠다의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자체만 잠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요게 지구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반을 나눴는데 요게 내핵, 외핵, 여기는 멘틀, 뭐 지각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여기는 대륙 지각이 있고 또 해양 지각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킬로쯤 되냐면 한 6,000, 한 500킬로쯤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약 대강 한 4만 킬로쯤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요새 자동차 1년에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는 분은 한 10,000킬로쯤 타시고요. 그렇지 않고 한 뭐 2만 킬로쯤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2년 타시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윤회설하고 자꾸 뭐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지구들이 있는데 대륙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돼 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붙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붙어 있었다. 붙어 있던 대륙이 떨어져서 움직여 간다 이런 얘기죠. 왜 움직여 가느냐, 거기 힘이 어디서 생겨서 움직이느냐 하는 얘기는 그거는 아주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붙었던 게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여 간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대륙이 이동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대륙이 이동을 해 간다. 그럼 그게 이동이 됐다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구본을 잠깐만 보여드리죠. 이게 지리 과목을 강의를 하니까 지구본하고 친한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요게 아프리카죠.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갖다 이렇게 끌어당겨 보세요. 요거하고 요쪽하고 맞아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거하고 저걸 예를 들었어요. 신문지인데 이렇게 신문지를 쭉 찢으면은 어떤 거는 글자가 막 가운데가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딴 데로 이동이 됐다고 그래 보세요. 요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어떤 화석이나 지층이나 비슷한 게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옛날에 이거가 붙었었는데 떨어져 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도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인도 여기 있습니다. 인도반도. 인도가 여기 있고 요 위에 우리 히말라야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인도가 여기 있지 않고 이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였었어요. 바다였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부딪히는 바람에 주름이 생긴 데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하냐? 지가 보지도 않고. 요런 얘기가 지금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엔 대륙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막 떠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발전한 얘기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판 구조론, 지구 전체가 몇 개의 판 조각으로 끊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속에 육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육지에 있는 산이나 들이나 어떤 계곡이나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바다 밑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요, 바다 밑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요, 여기 줄이 쭉쭉 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게. 이게 다 산맥이에요. 바다 밑에 산맥이에요. 지금 윤회 얘기를 어디서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산맥이 뭐 하는 산맥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용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밑에 용암이 바다 밑에서 흘러와가지고 이 가운데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동을 합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로 바다 밑이 점점 넓어진다고 그래서 해양, 저 확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럼 지구 땅덩어리가 커진다는 얘기냐? 커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커지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간 것들이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간 것들이 이쪽에 와서, 태평양 이쪽에 와서, 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호주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호주가 있고 이렇게 있는 이 근처에 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용암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일로 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은, 땅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해서 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다시 용융 상태라고 그럴까, 액체 상태로 돼 있다가 어딘 땅에 지각에 약한 데를 틈타가지고 또 나와요. 그게 화산이에요. 그러면 화산이 그 폭발이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라, 화산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진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가족이라고 그럴까? 화산 터질 때 지진 일어나고 뭐 또 땅이 깨지고 끊어지고 뒤틀리고 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게 사이클이죠. 윤회죠.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로, 이런 윤회 개념은 그쪽에서도 집어넣을 수가 있다 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또 윤회 얘기를 하는데, 암석의 윤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석의 윤회. 암석의 윤회라는 말은, 암석 자체가 또 돌아요. 흔히 여러 불자님들이 암석 이름을 아는 걸 몇 개만 대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디에 어떤 분 한번 대보실 수 있으세요? 화강암에 떠요. 현무암, 퇴적암이요. 아니, 그것도 돼. 그러니까 지금 퇴적암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맞고, 화강암 얘기해 주신 분도 맞는데, 크게 이렇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제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얼음 있죠, 얼음. 얼음이 암석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질문은 생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암석이 뭔데 얼음은 암석이 아니라고 그래요? 돌을 온도를 굉장히 많이 주면은 그것도 녹아버리는데, 그것도 녹습니다. 물은 이제 0도에서 얼고 또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얼음이 암석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암석의 분류를 크게 했을 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라고만 얘기했을 때 여기에 끼지는 못하지만, 공기할 때 기자를 써가지고요, 이룰성자 써서 기성암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해요. 얼음을. 요 얘기는 이거 특별한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거 하나만 알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암석에서 이게 지금 또 윤회 얘기를 또 하는데, 화성암이라는 게 뭐냐면 맨 밑에 용암이라고 그러는 것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식어서 이제 된 건데, 그때 아까 어떤 불자님 말씀해 주신 화강암, 현무암 다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성암에. 그런데 이 화성암이 보통 화성암 중에 대표적인 걸로 화강암 그러면은, 왜 우리 건물 질 때 요새 화강암으로 벽도 하고, 옛날식으로 집 질 때는 주춧돌, 요즘은 주춧돌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졌는데 주춧돌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마당에서 그 방으로 올라가는 대돌 같은 데도 화강암 쪽으로 많이 해놨고, 또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맷돌
곰보돌이라고 그러죠. 그거 시커먼 거 그런 쪽 이게 이제 현무암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런 암석이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퇴적암은 뭐냐면은 퇴적암은 일단은 어떤 암석이 있으면 이게 부서져요. 보통들 풍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세월이 오래되면은 풍화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풍화의 개념은 이런 얘기죠, 사실. 큰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로 깨지고 더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작게 되는 이런 것이 기계적인 풍화죠. 여기 자녀분을 유치원 보내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제가 가사는 노래 곡은 잘 모릅니다만 그 바윗돌 부서져서 자갈돌 부서져서 모래알 요게 풍화를 선전하는 주제가입니다. 바로 기가 막힌 주제가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사암 그러면은 요거의 주성분이 모래입니다. 근데 모래를 쌓아놨다고 사암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죠. 모래를 집 질 때 트럭에서 덤프 트럭을 쭉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뿌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경사가 지죠. 그럴 때 여기 각도가 있는데 요 각도가 안식각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곡이 안식. 그럼 모래를 그 덤프 트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당히 되는데 왜 안식각이다. 그런데 사암의 주성분이 모래라고 그래서 모래를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사암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럼 그게 사암이 되려면은 그걸 다져줘야 돼요. 다져주고 그거를 붙여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멘팅 한다고 그럴까?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야 이제 사암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석회하면 뭐 석회동굴 생각을 얼른 하시면 되고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걸 조금 정리 빨리 하죠. 변성암 같은 경우는 암석이 제일 처음 생길 때 뭐가 있냐면은 온도하고 압력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압력이 바뀌면은 암석이 다른 게 돼버려요. 이런 게 있다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결론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가지가 화성암이 퇴적암이 될 수 있고 왜? 풍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쌓이면 퇴적암이 됩니다. 그게 또 변성암이 될 수 있고 변성암이 화성암이 될 수 있고 거꾸로 화성암이 변성암도 될 수 있고 이게 막 돌아요. 이게 뭐냐면은 암석의 윤회다라는 얘기.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학술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암석의 윤회라는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불교에서 윤회라는 얘기가 어떤 개념이 먼저입니까? 훨씬 먼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윤회 원리는 여기저기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방 이제 정리를 하죠. 지형의 윤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러실 때 지리 시간에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흔히 들으셨을 때. 그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얘기가 침식, 지형의 윤회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거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죠. 유년기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따져도 유년기 때는 이 세상이 자기 패기나 어떤 자기 욕심대로 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유년기에 해당할 때는 아주 깎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면은 조금 완숙한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노년기가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시 또 그런 일을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지형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뭐냐. 아까 암석도 윤회를 해, 지형도 윤회를 해,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또 여기도 윤회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은 불자들이 지금 제가 자연하고 어떤 불교하고 지리학하고 불교하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그 중에서 어떤 윤회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경우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구인데 이 지구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자연하고 인간하고 구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연하고 인간.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2, 3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신문사에서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 거냐 그랬더니 잘 보고 마음대로 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 불필요론 그랬어요. 그 부탁하는 기자한테 내가 인간 불필요론이라는 제목으로 그 칼럼을 쓰겠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짬짬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인간 불필요론을 지금 얘기를 해서 어떡하냐. 지도 인간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내용을 쓰겠냐면서 그건 나중에 원고 보고 시를 내면 실고 마음대로 해보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썼죠. 거기서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이런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자연하고 인간이 있는데 요 자연이 말이 없죠. 자연이 말이 없어요. 인간이 말이 많아요. 인간이 끼는 데는 말이 많고 참 사단도 많고 그 참 복잡해요. 근데 어차피 인간이라는 주체를 놓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인적 자원, 뭐 자연적인 자원 전부 합해서 몽뚱그려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환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환경이 있는데 인간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쭉 살아가면서 요 시대를 완전히 자기가 지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조화롭게 인간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개발, 무슨 이용, 통제해 간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파괴를 하고 다르게 말을 해서 자연이 어떤 생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준다면은 자연을 지극히 괴롭히죠. 인간이. 그럼 이렇게 괴롭히니까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참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어느 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인간은 자연에서 떠나라. 옛날 코미디에는 뭐 지구를 떠나라 그런 코미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연에서 인간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작은 일, 큰 일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다 참견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니들이 나중에 그런 자리에 앉았을 때 잘하면 되지 않냐. 항공모함이요, 일로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틀려면은 회전 반경이 커져야 되죠. 고무보트 조그만 게 여기 가다 왼쪽으로 가려면 금방 틀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이나 우리 인간하고의 관계를 간단하게 보지 말자, 이런 얘기죠. 굉장히 크게 보면서 지금서부터 적어도 한 세대 30년쯤을 내다보는 그런 일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지금 인간들이 이 자연하고 관련해서 어떤 몰지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거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끝일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은 우리가 잡아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을 못 잡아주면은 그거는 나중에 뭐라면 몇십 년 전에 살던 우리 전 세대 우리 조상들은 그때 뭐 하고 놀았어 하는 정도의 책임 추궁을 당할 때 할 얘기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대안이라는 게 이제 한두 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 밑에 어린 유치원 때서부터 자연하고 접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연하고 접할 수 있어서 자연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누가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거나 학교에서 얘기해주고 부모가 자연이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자연이 체득을 하게. 한 가지 예만 들죠. 관악산을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뒤쪽에 이렇게 가보면 큰 채석장이 있어요. 그 채석장 있는 데 가보면은 물론 그거를 다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채석 허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산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거기서 나는 먼지 등등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발을 해서 얼마나 어떤 이익이 나는지 모르지만 또 그거를 허가를 해주는 사람의 어떤 결재를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합법적으로. 근데 그 경우에 모든 규정들이 그렇죠.
서울시장이 그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됐겠죠, 규정이. 허가 꼭 해줘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치 기준은 결재권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구경인가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쇠에는 녹이 나오는데 그 녹이 쇠에서 나와가지고 쇠를 좀 먹어서 나중에 다 없애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떤 오만방자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있는 쪽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그 비관적인 그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이 화합을 해서 정리하고 어떤 자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정확하게 내세운다 그러면은 앞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에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